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41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반성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그간 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야, 네가 본분 안 지킨 게 어디 한둘이야? 싶으시겠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댓글 읽기인데,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남겨주시는데 제가 대댓글만 달았더라고요.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다른 팟캐스트들에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또 소개해드리고 즉석에서 피드백도 남기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10월 한 달 동안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달렸던 댓글을 읽고 이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남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팟빵에 랄랄라랜드 님께서 넷플릭스 지옥 곧 시즌2 하는데 시즌1부터 에피소드 나눠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지옥 시즌2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시즌1부터 다시 보고 있는데 세계관 설정이 극을 이해하는데 중요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시즌2만 보면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시즌1이 6편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보고 시즌2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2도 6부작이더라고요. 연상호 감독님이 기획자로 참여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선산도 그렇고 연출했던 기생수 더 그레이도 그렇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6부작으로 끝내는 구성만큼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실만 좀 기르시면은 예. 지옥 1 꽤나 흥미롭게 봤기 때문에 지옥 2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가서 영어로 아이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달원서 9097님께서 영상 화면 중에 표시되는 사진의 비율을 변형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컨텐츠 내내 보여지는 변형된 비율의 사진 이미지가 아마추어적이고 성의 없어 보이게 되어 말씀드렸습니다. 라는 감사한 피드백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팟캐스트를 영상 기반 플랫폼 유튜브로 접하시더라도 음성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유튜브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올려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음성 파일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에피소드인 더 에이트 쇼부터 38번째 에피소드 전란까지 포스터 밑에 한 줄평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영상이라면 영상이겠죠. 을 채워놨죠. 이 비율이 일반적인 유튜브 화면 비율인 16대 9가 아니라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달원서님께서 비율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정사각형 비율이냐면 제 컨텐츠를 되도록 많은 분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무지성 살포를 해야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팟빵에도 올리고 스포티파이에도 올리고 애플 팟캐스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는 건데 이게 하나하나 다 제각기 업로드를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RSS 피드라고 아직도 이게 정확히 저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율을 하면 원격 조종기 같은 거예요. RSS 피드를 지원하는 한 플랫폼에다가 음성 파일을 올리면 얘가 애플, 유튜브 이외의 다른 협력 플랫폼에 자동으로 업로드를 해줍니다.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한 플랫폼이 스포티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에 제가 제일 먼저 편집본을 올리는데 스포티파이 썸네일 규격이 1:1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 이미지를 올린 거고 이게 유튜브로 넘어가서 1:1 규격의 영상 컨텐츠로 지가 알아서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 보니 16대 9 비율이 아닌 정사각형 비율로 송출되는 건데 와일드 로봇 에피소드부터는 유튜브 영상 규격도 16대 9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스포티파이랑 유튜브랑 뭔 일이 있었나 봐요. 스포티파이에 제가 와일드 로봇 에피소드를 업로드를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유튜브에는 업로드 중이라는 표시만 뜨고 실질적으로는 업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잘 됐다. 이거 번거롭더라도 유튜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스포티파이엔 저런 식으로 하고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이 기회에 너 잘됐다 하고 스포티파이랑 유튜브 연동을 끊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빈4420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에 올렸던 에피소드들이 비공개 처리됐다가 다시 공개되는 쌩 난리가 일어났던 거고요. 뭐 이미지 파일 하나에 음성 입혀가지고 영상 추출하는 거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지 해서 이번 에피소드 포함해 앞으로도 유튜브에는 16:9 비율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새끼 난독증인가? 야, 달원서님이 지적한 거는 그 핵심은 정사각형이니 16:9니 그건 둘째치고 이미지가 구리다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성이 뭣도 없이 대충 만든 것 같은 그 이미지 말이야 임마. 예, 압니다. 근데 일단 썸네일은 이게 최선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적 감각이 제가 쉐시여가지고 저 자취방 새로 구할 때마다 썩어 들어가는 문짝 뭐 이런 것만 제외하면은 기본 인테리어 그대로 살아요. 왜냐면은 괜히 꾸미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려서 제가 그 정도로 미적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선인데 그래도 썸네일 스타일 제가 나름 바꿔봤습니다. 어그로 좀 끌 수 있게 바꿔봤는데 앞으로도 더욱 정진은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래도 저 포기하지 마시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 같이 봐주시면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야, 유튜브로 팟캐스트 딱 틀었는데 이미지 하나로만 떨렁 40-50분 가는 건 아니지 않냐? 뭐라도 임마 좀 움직이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 제 아무리 음성 컨텐츠라고 해도 좀 시각적인 보조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팟캐스트 제작 풍토를 보시면 일단 영상 촬영을 겸하죠. 최소한의 편집을 가미한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고 음성은 또 따로 추출해서 팟빵이나 애플 팟캐스트 등에 올리는데 저는 제 얼굴을 찍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요. 촬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미지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40-50분 되는 영상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시간도 좀 많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쪽으로는 실력이 처참해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댓글로는 HPA77님께서 전란 에피소드에 이미 영화는 픽션이었기에 이종려와 천영의 오해를 해결한 후에 겐신을 베고서 선조에게 겐신이 배신하여 처형한 후 보물을 가져온 이종려가 대장군이 되고 N년 후 천영이 반란을 이끌었을 때 이종려가 성문을 열어 무혈입성, 선조를 죽였어야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와 반전을 주어 깔끔한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면 가능했을 전개와 결말 같다라고 대댓글을 남겼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픽션이고 뭐고 역사에 완전 반하는 전개와 결말을 보여주려면 그 정도 명성은 되는 감독이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큰 용기와 결단, 나름의 또라이 기질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과연 한국 영화, 나아가 영상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을지 뭐 버릴 수는 있겠죠. 나란말씀이나 조선구마사 같은 거 보면 버리기는 벌렸지만 문제는 뭡니까? 잘해야 한다. 성공하면 재해석, 실패하면 역사 왜곡이니까 참 난감한데 창작자 여러분들 여러모로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는 뭐 알아서 책임지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의 가족 에피소드에 해프팬츠님께서 보통의 가족 저도 재밌게 봤습죠. 개인적으로 채널명 요봄남봄으로 바꾸었으면 했는데 꿈이 이루어져 기쁩니다. 혼자 운전할 때 팟캐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롤린스님 감기 걸리셨나? 목소리가 조금 잠긴 듯. 약 먹고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싶었을 때 녹음을 했는데 티가 좀 났나 보네요.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어서 목이 좀 잠겨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환절기 유의하시고요. 코로나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도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다행히 저는 아니었습니다. 채널명 변경은 원래 유튜브 채널명은 영퀴방이었죠? 같은 의견을 팟빵 방랑 청취자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영퀴방이라는 채널을 어떻게 유튜브에다가 만들게 됐느냐? 뭐 너도 나도 유튜브 한다니까 아시잖아요. 저 찍먹 매니아인 거. 그래서 얼굴 공개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싶지도 않아서 쇼츠 컨텐츠 위주로 소소하게 운영을 해볼까 해서 영퀴방이라는 그냥 대충 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영화 스틸컷들 모아다가 이 영화에 나온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뭐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채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1년쯤 운영을 하니까 구독자가 1000명 정도가 넘었어요.
그때 팟캐스트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퀴방 채널에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채널을 얹은 거죠. 그때부터 이거 제목을 요봄 난봄으로 바꿔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쯤 방랑 청취자님께서 의견을 남겨주셔서 바로 바꿨습니다. 예,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이냐?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넷플릭스의 캐치프레이즈 요즘 넷플 뭐 봄을 빨아다 썼고요. 그거를 빨아다 쓰게 된 계기는 팟캐스트를 처음 만들려고 할 때 다른 팟캐스트, 영화 관련 팟캐스트 채널명들을 쭉 한번 봤어요. 근데 전부 다 시네 땡땡, 땡땡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시네 땡땡이랑 땡땡 영화는 제끼고 새로운 제목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하지 하다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으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요봄 난봄으로. 제목을 그래도 나름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게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요봄 난봄이라고 대충 줄여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제 거밖에 없습니다. 요즘 뭐 봄은 넷플릭스에서도 계속해서 쓰고 있으니까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플레임으로 치면은 제게 바로 안 뜨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봄 난봄은 제게 바로바로 뜹니다. 예. 제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운전하실 때, 설거지 하실 때, 청소하실 때, 등산하실 때, 러닝하실 때, 반신욕 하실 때, 식사하실 때, 주무실 때 요봄 난봄 즐겨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꾸려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댓글로는 수빈4420님께서 옛날 영화긴 한데 밀수 리뷰 가능한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마 류승환 감독님이 연출한 밀수 말씀하시는 거겠죠? 다행히 밀수를 제가 개봉하자마자 보고 제 인스타그램에 감상평을 남겨뒀습니다. 예,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이딴 식으로 진행하면 바로 나락가 봄. 요즘은 구독자 10,000명이 안 돼도 너 잘 걸렸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 당하는 때라 조심해야죠. 예, 농담이었습니다. 예, 다음 걸로 안 넘어갑니다. 인스타그램 감상평을 토대로 밀수에 대한 짤막한 리뷰를 그럼 좀 남겨보겠습니다. 제 평소 에피소드 구성 방식대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별점과 한 줄평 이런 식으로 리뷰를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좋았던 점은 우선 밀수의 등장인물들이 꽤 많잖아요. 염정아, 김혜수, 박정민, 고민시, 조인성, 김종수 이런 화려한 배우진에다가 그 외에 또 명품 조연들까지 합쳐서 이 주변 인물들 다 생각하면은 이 배가 산으로 가기 딱 좋은 구성이죠. 그리고 배우들의 면면이 워낙 이름값도 화려하니까 어떻게 잘 조율을 해냈을까 우려가 됐는데 류승환 감독이 역시 이야기꾼은 이야기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캐릭터들마다 물고 물리는 관계를 정말 제대로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이야기의 얼개가 되게 흥미롭게 전개가 돼요. 영화 초반에 진짜로 김혜수가 염정아 배가 밀수를 한다고 김종순에게 신고를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의 그 해녀들의 미션은 성공을 할까? 실패를 할까? 어떤 결과가 나든 해녀들은 전원 생존을 할까? 조인성은 살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영화는 하게 만듭니다.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데 이런 부분이 참 보는 내내 영화가 2시간 동안 알차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고요. 그 알찬 가운데 조인성 배우 참 멋있다 라는 생각이 물씬 들게 만들어주는 호텔 액션 장면 정말 호기롭더라고요. 멋있고 호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악당들을 상대로 해녀들이 수중에서 거기는 자기들의 놀이터니까 악당들을 물속에서 참교육하는 액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기술력도 일단은 뒷받침이 됐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의성도 마음껏 발현이 돼가지고 이런 액션 장면이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액션 자체는 좀 느리긴 한데 느려도 참고 기다려서 보는 맛이 있어요. 어떻게 해녀들을 괴롭힌 나쁜 놈을 염정아가 목을 베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이 영화가 어느 정도 펄프 픽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금가방을 처음 열어볼 때 가방 내용물을 확인하는 배우들의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잖아요. 펄프 픽션에서. 영화 톤하고는 좀 안 맞죠. 내내 좀 드라이한 톤을 가져가다가 영화적인 장치가 훅 들어오는 건데 근데 영화가 워낙 잘 만들어졌고 재밌다 보니까 그런 장치가 이건 대놓고 영화적인 장치지만 귀엽네, 참신하네, 재밌네 라고 느껴지게 되고 더욱더 기억에는 선명하게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줬는데
밀수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금괴를 딱 열었는데 막 금이 막 휘황찬란하게 빛나가지고 얼마나 금괴가 많은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밀수에서는 밀수품 주인은 누가 되는가가 그게 핵심이니까 여러모로 오마주가 담긴 영화인데 밀수는 펄프픽션과는 다르게 비선형적 구조가 아니죠. 시간순으로 전개를 했잖아요. 대중영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고 펄프픽션은 지금도 헷갈려요. 이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거 아냐? 아닌가? 저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관객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게 몰입하는 효과를 낳긴 하죠. 하지만 반대로 머리 아파 안 해 짜증나 안 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양날의 검인데 류승환 감독도 이를 인지하고 시간순으로 친절하게 좀 풀어낸 것 같아요. 예전에 베를린 개봉 후 어느 매체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10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관객이 베를린을 보고 극장 밖을 나서며 띠바 엄청 꼬아놨네 이거 뭐라는 거야 라는 평을 남겨서 꽤 충격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그렇게 어렵게 이끌어 나갔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타란티노식 구조는 애저녁에 멀리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베를린도 이해 못할 정도면은 이거는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튼 괜히 이렇게 역순으로 진행을 하고 비선형적 구조를 했으면 난리 났겠죠. 그래서 좀 대중 친화적인 행보가 이해가 되면서도 충분히 또 매끄럽게 잘 그려져서 보는데 되게 편했고 재밌었습니다.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극중에 해녀 대장이 염정아 배우고 부대장이 김혜수 배우잖아요. 근데 그 두 배우의 피부가 너무 하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질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피부를 보면 거무스름 하시잖아요. 오랜 기간 땡볕에서 바닷바람 맞아가면서 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갈색 피부색이 되는데 동료 해녀 역할로 나왔던 박경애, 박준면, 김재화 그리고 심지어 박정민 배우마저도 이에 걸맞은 갈색 피부로 영화 내내 등장을 하거든요. 정작 해녀들의 우두머리인 염정아와 상경전, 김혜수 배우의 피부는 되게 백옥 같아요. 역시 톱스타답게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해녀라는 캐릭터에는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광고나 이미지 때문에 피부 색깔을 너무 갈색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염정아 배우나 김혜수 배우나 과거 경력을 보면 망가질 때는 또 철저히 망가지는 그런 배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그간의 경력이 무색해지는 피부톤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김혜수 배우의 3단 고음 발성이었습니다. 밀수 첫 장면부터 마치 타짜 정마담에 쏠 수 있어 하는 그 고음 있잖아요. 이 톤으로 시종일관 갑니다. 류승환 감독의 인터뷰를 당시에 찾아보니까 일상 대화 톤과 영업용 대화 톤은 다르지 않냐. 춘자는 일생을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인위적인 영업용 대화 톤으로 쭉 나아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 대화마저 톤이 너무 높아요. 조인성 앞에서 계략을 꾸밀 때라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영업용 대화 톤을 쓸 수 있다지만 자기가 속내를 다 가감없이 내비친 동료들 사이에서도 영업용 대화 톤을 쓰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오히려 염정아 배우는 되게 차분한 톤으로 혹은 필요에 있어서 톤의 높낮이를 조절을 했는데 이거와 너무 대비가 돼가지고요. 비단 톤뿐만이 아니라 대사나 혹은 평소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그 캐릭터가 어떤 성격인지를 구현을 해냈기 때문에 굳이 저런 하이톤을 시종일관 유지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김혜수라는 배우가 일평생을 연기 인생 쭉 하이톤으로 임해왔으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콧소리를 녹여낸 중저음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실력이 아주 훌륭한 배우시기 때문에 왜 저런 설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을까? 아마도 추측컨대 김혜수 배우도 이제 50대에 접어들었고 극중의 춘자의 나이가 추정컨대 50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 목소리가 좀 더 까랑까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톤을 쭉 유지하셨던 건 아닐지 싶습니다. 그랬다면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밀수에 관한 아쉬웠던 점은 박정민과 고민씨 관련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설정들이 많았습니다. 박정민이 원래는 김원혜 배우 밑에서 작당 모의를 하다가 김원혜를 제끼고 오야붕으로 거듭나잖아요.
조인성 패거리를 어떻게 제낄 것인가를 두고서 부하들이랑 고민시 다방에서 이러쿵저러쿵 작전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장면을 보면은 상하 관계가 명확해요. 박정민이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조직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박정민이 맡은 캐릭터는 일머리도 없고 어리버리해가지고 맹한데 도대체 이런 애를 뭘 믿고 따르는 건가? 혹은 어떤 거에 책이 잡혀 있는가? 이게 약간 의아했어요. 박정민이 만약에 금으로 꼬셨다. 내 밑에서 일하면 금도 만지고 큰 돈 벌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냥 금만 먹고 박정민 함께 담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박정민 말에 껌뻑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박정민에게 굽신굽신 거릴까, 부하들이. 그 다음에 고민시 배우가 맡은 다방, 마담 역할이 극중에도 나오지만 그 마을에 있는 온갖 정보를 다 어디선가 주워 들어가지고 귀동냥 해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극중의 최종 빌런인 김종수가 아내 명의로 서울에 집 사놨다는 걸 알죠. 근데 박정민의 뒷배를 김종수가 봐주고 있다는 건 몰라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박정민하고도 좀 그렇고 그런 사이로 나오잖아요. 심지어 밀수의 배경이 되는 군천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던 외지인 조인성이 박정민이랑 김종수가 그렇고 그런 사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파악해내잖아요. 이게 좀 맞나? 싶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의아했었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제가 앞서서 펄프 픽션은 오마주 했지만 시간순으로 전개를 해서 이해하기가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며칠 전에, 불과 몇 분 전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 가면은 뭔가 주인공이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언정 어차피 뭐 자기네들도 미리 알고 몇 분 전에 이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놨겠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약간은 긴장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더라. 그럼에도 밀수는 상당히 훌륭한 오락 영화고 특히 여름철에 보기 참 좋죠. 시원하니. 그래서 별점은 3.5점 볼만한데? 를 주게 됐고요. 한 줄 평은 호탕한 짠내 풍기는 펄프로 만든 소설책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보니까 한 줄 평이 좀 많이 구리네요. 네, 펄프 픽션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좀 없어 보여가지고 괜히 펄프로 만든 소설책이라고 늘려서 써봤는데 좀 많이 아쉬운 한 줄 평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밀수에 대한 간략한 리뷰였고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도 매달 말에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성은이 만극하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댓글은 남겼지만 방송에서 읽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유인촌 현 문체부 장관의 명언이죠. 찍지마 승질 뻗치게를 빨아다가 쓴 읽지마 승질 뻗치게라고 남겨주시면 안 읽겠습니다. 그렇다고 댓글 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좀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댓글 읽고 이런저런 말 얹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20분이 넘게 흘렀네요.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본론에서 얘기할 게 뭐 없어요. 베놈이 베놈했다. 응? 갑자기? 이런 전개가 계속돼가지고 뭐 딱히 할 얘기도 뭐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럼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41번째 에피소드 베놈 라스트 댄스 지금 시작합니다. 베놈 라스트 댄스는 2018년 베놈 1편을 시작으로 2021년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에 이은 베놈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나? 여튼 마지막 작품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베놈 시리즈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무한도전에게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 있듯이 소니에게는 스파이더맨 없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마블에서 스파이더맨만 쏙 빼와서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으로 한철 장사 잘 해먹다가 토비 맥과이어 단물 다 빠진 것 같은데? 해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리부트를 했죠. 왜 스파이더맨 3 나온 지 10년도 안 돼서 시리즈 리부트라는 연병 결정을 내렸느냐. 마블이랑 처음에 스파이더맨 판권 계약할 때 몇 년 동안 스파이더맨 관련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다시 마블로 스파이더맨 판권이 돌아간다 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등 미국 슈퍼히어로 통틀어 인기로만 치면 탑5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 소유권을 싼값에 가져와서 돈을 갈퀴로 쓸어 담았는데 황금알 낳는 거위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리부트하고 또 만들고 이러는 거죠. 지금은 뭐 마블에서 아이언맨이 짱짱맨이지만 여러분 솔직히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 개봉하고 엑스맨 시리즈 나오고 이랬을 때 아이언맨이란 존재를 아셨나요? 몰랐잖아요, 솔직히. 그만큼 저만 몰랐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마블을 대표하는 캐릭터는 그때까지만 해도 스파이더맨이었고 지금도 인기는 뜨겁잖아요. 그러다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흥행의 부진까진 아니고 초대박을 기대했는데 뭐 나쁘지 않네 정도 성적을 기록하니까 이러면 이거 완전 나가린데 싶어가지고 소니가 끙끙댈 때 마블이 야 우리 일 하나 같이 하자 해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스파이더맨에 한해서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타노스랑 으쌰으쌰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결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는 그 어떤 히어로 영화도 이룩할 수 없는 참 어떻게 보면 코미디인데 역사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3스파도 완성돼서 돈을 무진장 벌어 제꼈는데 소니 입장에서는 MCU 가가지고 활개치는 스파이더맨 저거 다 우리 돈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먹어야 하는데 이거 요단강 건넜네 이거 돈 나올 다른 구멍 없나? 해서 스파이더맨 주변 캐릭터 물색하다가 요놈의 스파이더맨 없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를 런칭하고 그 첫 바따로 베놈을 내세운 거죠. 사실 MCU 팬이나 스파이더맨 팬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저작권이 어떻고 소유권이 어떻고 그러고 앉았냐 소니야 그냥 깔끔하게 포기해라 머리 아프게 이게 다 뭐냐 싶은 마음에 베놈이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소니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람 불러야 돼 사람 야 마블한테 전화해서 이거 철거해 가라 그래 스파이더맨 이제 꺼져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러면서 더 이상 뻗팅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시사회 때까지는 이게 뭐냐 개유치하네 우리가 알던 베놈이 아니다 장난하냐 소니는 제발 빠져라 호평이 쏟아져가지고 팬들의 기대대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스파이더맨은 소니 강점기에서 벗어나는구나 MCU로 완벽하게 편입이 되겠구나 제발 개봉하고 폭망해라 했는데 베놈 1편에 제작비가 1억 불이 들어가고 마케팅비까지 하면 대략 2억 5천만 불이 투입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북미에서만 2억 불을 벌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380만 관객을 불러 모았고 최종 흥행 수익은 8억 5천만 불. 손익분기점을 대충 2억 5천만 불에 2배 5억 불로 잡아도 3억 불이 남는 거니까 대박이 난 거죠. 슈퍼히어로 영화치고 제작비만 따지면 많이 들어간 작품도 아니니까 소니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가성비가 좋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왜 흥행이 잘 됐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베놈이 워낙 유명해서? 그럼 미국에서만 잘 나갔어야지 우리나라까지 400만에 가까운 성적이 왜 나왔을까 좀 의아하거든요. 아마도 스파이더맨의 숙적이니까 어떻게든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과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호성적을 기록한 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게 스파이더맨 팬들의 바람과는 달리 소니는 야 됐다 수맥 찾았다 해가지고 SSU를 이어가게 되고 전편과 비슷한 제작비로 만든 베놈2 렛데어비 카니지가 2021년에 개봉을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영화는 엉망인데 흥행은 쏠쏠하게 잘 됐습니다. 북미에서는 전편과 비슷하게 2억 불 정도 벌었고요. 최종 수익으로는 5억 불을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코로나 시절이었으니까 이 정도에 그친 듯 싶은데 나쁘지는 않죠. 비슷한 시기에 제작비를 더 많이 쓴 듄 1편보다 더 벌었으니까 말 다 했죠. 이렇게 돈 벌어다 주니까 소니는 스파이더맨의 또 다른 숙적들을 가져다가 영화를 찍어 제꼈는데 다 망했습니다. 자레드 레토 주연의 모비우스 명작이죠. 다코타 존슨 주연의 마담 웹 영화 통틀어 10초 정도 나오는 쫄쫄이 입은 시드니 스위니 보는 것만으로도 걸작반열에 올라갈 자격이 충분하지만 다 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베놈이 3편을 들고 나온 거예요.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거죠. 막중한 임무를 그럼 잘 수행해내고 있느냐. 일단 베놈 라스트 댄스 그냥 베놈 3편이라고 할게요. 얘 추정 제작비가 1편에서 2천만 불 오른 1억 2천만 불. 이건 그냥 거의 인플레이션 수준 아니야? 여튼 1억 2천만 불인데 개봉 첫 주 한국과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거뒀고요. 전세계 누적 흥행 수익은 현재까지 1억 7천만 불로 흥행 폭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순항 중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상황이 대충 이러하니까 스파이더맨으로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자며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온 소니가 과연 베놈을 3편으로 끝을 낼까 진짜로 싶긴 한데 뭐 두고 봐야죠. 베놈 3의 연출은 베놈 1, 2편의 각본가로 참여했던 켈리 마르셀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번 영화가 장편 영화 데뷔작이라고 하더군요. 각본에도 역시나 참여를 했고요. 출연 배우로는
왕년에 한 성깔 한 나머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촬영 당시 샤를리스 테론 배우로부터 촬영을 제외하곤 세트장 내 몇 미터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톰 하디 배우. 맨날 몇 시간씩 지각하고 자기 주장 관철될 때까지 촬영에 협조하지 않고, 그래서 샤를리즈 테론이 야, 너 이 새끼 너 똑바로 안 해? 라고 한마디 하니까 넌 또 뭔데? 하면서 달려들었다 라고 하죠. 자지 밀러옹이 두 배우를 중재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던데 톰 하디도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합디다. 믿거나 말거나. 노예 12년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지명도 끌어올린 뒤에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모르도 남작으로 출연했던 치웨텔 에지오포 배우. 베놈 3 예고편 처음 공개됐을 때 치웨텔 에지오포 배우가 나온다는 소식에 이것도 멀티버스 아니냐, 알고 보니 모르도 남작이 베놈 세계관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분분했는데 스포 나갑니다. 멀티버스는 개뿔 뭐 아무런 연관도 없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과거 마블 관련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 배우가 베놈 3에 또 출연한 경우 치웨텔 에지오포 뿐이냐? 아닙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노팅힐에서 휴 그랜트의 장신 절친 역할로 나왔던 리스 이판 배우가 그 주인공인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에서 메인 빌런이었던 리자드 역을 맡았었죠. 아니, 치웨텔 에지오포는 MCU랑 엮여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리스 이판은 소니가 만들었던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랑 엮여 있으니까 알고 보니 베놈에서도 한 역할 하나? 개뿔. 그냥 노팅힐 그 절친이 결혼해서 아내랑 알콩달콩 살다가 애 낳으면 이렇겠구나 싶은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리자드랑 전혀 연관성 없어요. 이 외에 간만에 얼굴 보는 것 같네요. 주노 템플 배우도 출연을 합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줄거리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슈퍼히어로 영화는 워낙 원작 팬들도 많고 하니까 설정을 하나하나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 예의? 용어도 대충대충 말하면 결례이긴 한데 그냥 제멋대로 하겠습니다. 아마 베놈 시리즈 팬분들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줄거리 요약도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오늘 줄거리 요약은 결말까지 시원하게 달립니다. 과연 뭐 이런 거 오늘 없습니다. 야, 나 영화 아직 안 봤어. 꼭 극장 가서 볼 거야 인마 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신 뒤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남은 분량 마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는 널빤지 할 때 이란 캐릭터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이 널빤지가 베놈의 종족 신비오트, 왜 그 검은색 액체 괴물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 신비오트의 창조주인데 신비오트 거느리고 자기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 와중에 라이트가 쳐들어왔대요. 근데 신비오트 요놈들이 자기 창조주 널빤지를 배신하고 빛 편에 서더니 자기를 구석에다가 가둬놨답니다. 그래서 이놈 새끼들 내가 여기서 풀려나가기만 하면 너네 다 죽인다 하면서 이를 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풀려나느냐? 뭔 열쇠가 필요한데 그거를 톰 하디 배우가 맡은 에디 브룩과 베놈이 갖고 있대요. 왜 하필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에디 브룩과 베놈 커플만이 그 열쇠를 갖고 있느냐? 신비오트가 숙주의 목숨을 살려주면 그만큼 강한 유대감이 발현돼서 그 보상으로 울트라 캡슐 열쇠가 생긴다고 합니다. 1편에서 에디가 베놈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을 했다가 그 모습에 감격한 베놈이 에디를 부활시켜주잖아요. 그때 이 울트라 캡슐 열쇠가 생긴 거예요. 근데 널빤지는 이제 갇혀 있으니까 베놈 잡으러 직접 지구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옥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똥개 새끼들 몇 마리가 있어요. 걔네들한테 신세계의 이중구처럼 나 여기서 풀려나게 도움 좀 주라. 아, 있지 보상. 살려는 드릴게. 이럽니다. 그러자 똥개 한 마리가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포탈을 타고 지구로 갑니다. 아니,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포탈을 열 수 있으면 똥개한테 자기한테 우호적인 신비오트나 뭐 다른 우군 좀 데려와 달라 라는 명령부터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그렇게 똥개가 열쇠를 찾으러 지구에 왔는데 베놈을 어떻게 찾느냐? 에디 몸 안에 베놈이 있다가 위기 상황이 생기면 베놈이 에디 몸을 뒤덮으면서 우리가 아는 그 베놈이 되잖아요? 베놈 모드가 되면 열쇠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GPS가 켜져요. 그거를 쫓아가지고 똥개가 오는 건데 에디는 뭐 하고 있느냐? 2편 결말 기억하시나요? 카니지랑 한판 대차게 벌였는데 카니지가 벌인 그 모든 학살을 에디가 온팡 뒤집어 썼잖아요. 그래서 멕시코로 도망갔고 도망자 신세 중에 한 바에서 멀티버스가 열리죠. 그래서 MCU 세계관으로 잠깐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보라색 외계인이 있는데 그놈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구가 아작이 날 뻔했다. 그때
저스? 먼저스? 저스티스 리그? 어벤져스? 걔네들이 덱들을 구해줬다? 이러고 앉아있다가 또다시 포탈이 열리면서 이 편이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데 다시 자기 세계관으로 돌아옵니다. 스파이더맨과 크로스오버를 기대했던 팬들은 헛물 켠 거죠. 에디는 이렇게 계속 도망자 신세로 살 순 없다. 날 도망자 신세로 만든 2편에 나온 비리 검사, 그놈 찾아가가지고 어르고 달래든 저 패든 내 혐의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하면서 무작정 뉴욕으로 가자 이럽니다. 뭐 대책이고 뭐고 없어요. 아니 그래도 에디 브룩은 명색이 기자였다는 놈이 뭐 이렇게 앞뒤가 없는지 아휴 말해 뭐합니까. 그렇게 뉴욕으로 가려는데 얘네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고편에 나온 장면처럼 비행기에 말 그대로 올라탑니다. 에디 브룩 상태로 올라타면은 피부가 날아가니까 베놈 모드로 탑승을 하죠. 이걸 똥개가 인지하고 베놈을 쫓아 같이 비행기에 오릅니다. 베놈도 결국에는 널빤지가 날 노리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똥개로부터 일단 도주를 합니다. 베놈 모드만 끄면 똥개가 못 찾으니까 베놈은 에디에게 이제 우리 함부로 베놈 모드 발동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똥개에게는 GPS 능력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 영화가 후반부는 거의 대놓고 터미네이터 그중에서도 2를 많이 빨아다 썼는데 똥개가 터미네이터 2 액체 로봇 T-1000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몸이 갈려도 다시 붙어요. 고작 이 설정 때문에 제가 터미네이터, 그중에서도 터미네이터 2 T-1000을 언급했느냐? T-1000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용광로에 빠지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뉴욕행 비행기에서 떨어지게 된 에디와 베놈은 네바다주 인근에 불시착합니다. 베놈 모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니까 털레털레 걸어서 일단 인근 마을까지 가보자 하다가 웬 특수부대가 에디를 급습합니다. 치웨텔 에지오포 배우가 맡은 렉스 스트릭랜드 장군이 이끄는 부대인데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인근의 외계인 관련 루머로 늘 언급되는 51구역 아시죠? 거기서 신비오트를 연구하는 팀을 렉스 장군이 맡고 있습니다. 주노 템플이 맡은 페인 박사가 실무진을 이끌고 있고요. 렉스 장군은 신비오트 요놈들 분명히 지구 정복 속셈을 품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페인 박사는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 신비오트랑 대화를 해봐야 한다. 이런 의견 차이를 갖고 있어요. 신비오트들 중에 누가 제일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베놈이죠. 그래서 베놈을 데리러 간 겁니다. 이제 와서 1, 2편 나올 동안 뭐 했는데 니들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넘어가고요. 그래서 에디가 특수부대한테 죽을 뻔해요. 왜냐면은 그 특수부대가 원하는 거는 베놈이니까. 그리고 에디는 일단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있으니까 특수부대 입장에선 죽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디를 죽이고 베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에디가 죽게 베놈이 내버려두지가 않죠. 똥개한테 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에디는 살려야 한다 해서 베놈 모드를 발동시킵니다. 똥개가 와요. 특수부대가 몰살당하죠. 렉스 장군은 빡이 제대로 칩니다. 에디는 어찌저찌 이제 도망가가지고 히치하이킹을 해요. 그래서 외계인 덕후로 나오는 리스 2판 가족차에 탑니다. 내받아 주니까 저는 그러면 라스베가스에 내려다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라스베가스로 로드트립을 하는데 이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에디가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고 베놈 또한 내가 에디랑 계속 살면은 얘는 이 같은 평범한 일상을 못 누리겠구나 라는 서로 동상이몽을 하게 됩니다. 라스베가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에디는 차를 뿌려서 뉴욕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베놈이 자기가 카지노의 신이라고 내가 여기서 돈 딱 따가지고 너 멋들어진 새끈한 슈퍼카 타고 뉴욕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카지노 안으로 들어가요. 카지노 안에 들어갔는데 1, 2편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에디 브룩이 단골로 들르는 식료품점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 첸 아주머니가 누나가 여기서 왜 나와? 를 시전하시고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 출연을 하나? 없죠.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냥 나온 거예요. 예. 또 가관인 거는 거기서 룰렛 몇 번 돌리고 카드 몇 판 쳤더니 연이어서 대박이 났대요. 첸 아주머니가. 비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카지노 호텔 측에서 스페셜 서비스로 스위트룸을 무료로 제공해 줬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대사로 일사천리로 후루룩 나와요. 근데 이 와중에 첸 아주머니가 역시 연륜은 못 이긴다고 자기 너무 피곤해 보인다. 잠깐 내 스위트룸에서 쉬었다 갈래? 라면서 꼬리를 칩니다. 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에디는 스위트룸에서 이제 좀 씻고 숨 좀 돌리려는데 첸 아주머니가 살살 꼬시면서 춤 한 판 땡기자고 해요. 에디가 이 와중에 무슨 춤 이러는데 첸 아주머니가 대놓고 난 크고 검은 게 좋더라 라고 하면서 베놈과 한판 하고 싶다 라면서 베놈을 유혹하는데 베놈이 똥 깨고 나발이고 뭐 어때 인생 한방이지 하면서 베놈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이게 말이 돼?
아니 간신히 탈출했는데 중년 여성과 댄스 한판 추자고 목숨을 걸어? 에디랑 첸 아주머니랑 아니 베놈이랑 첸 아주머니랑 뭔가 관계가 있나? 첸 아주머니 평소에 촉숨을 좋아하시나? 베놈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맘마미아 노래에 맞춰서 부비부비를 땡깁니다. 당연히 똥개가 쳐들어오죠. 렉스 장군 팀도 에디 잡으러 오고 라스베가스 일대는 난리가 납니다. 뭐 그러다가 렉스 팀이 연구 중이던 신비오트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풀려나서 지구를 지키려면 베놈을 살려야 한다면서 렉스 장군을 설득을 해요. 울트라 캡숑 열쇠가 눈앞에 선한 널빤지는 똥개들을 더 풀고요. 신비오트들이 힘을 합쳐서 똥개 새끼들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역부족이에요. 베놈이 이걸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한 똥개 새끼들은 계속해서 지구를 침공하겠구나. 그러면 에디의 목숨도 위험해지고 에디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겠구나 라고 해서 똥개 새끼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에디랑 동기화를 해제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넨 후에 똥개들을 전부 이끌고 염산 샤워를 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게 베놈 3부작의 웅장한 결말입니다. 그럼 베놈 라스트 댄스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시리즈 통틀어서 액션 규모가 가장 크긴 합니다. 다채롭기도 하고요. 비교적. 1편은 여러모로 맛만 보여준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2편에서 본격적인 베놈 액션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액션의 규모도 그렇고 액션의 밀도도 그렇고 여러모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뭔가 규격에 맞춰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악당의 능력 한번 보여주고 한 번 붙고 두 번 붙고 최종장 약간 이런 느낌. 어느 액션 영화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들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차전, 2차전, 3차전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베놈2는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였달까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에서 언급할 내용이긴 한데 결국에는 전부 다 빌런들이 신비오트들이잖아요? 주인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제 아무리 카니지가 이런 능력이 있고 1편에 나왔던 빌런이 저런 능력이 있고 해도 근본적으로 신비오트라는 종족 자체는 변하지 않다 보니까 액션에 있어서 다채로움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베놈 3편에서는 일단 특수부대가 나오고 능력은 별거 없지만 여튼 신비오트가라가 아닌 빌런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인 똥개가 나오니까 동어반복 액션이 좀 덜해진 느낌이 들죠. 또 마지막에 여러 신비오트들이 제각기 다른 능력을 발현해가지고 똥개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치 베놈 가지고 어벤져스를 찍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살짝. 누구는 스피드를 활용해서 똥개와 대적하고 누구는 각종 무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싸우고 또 누구는 촉수 같은 뾰족한 촉수로 똥개를 계속해서 찔러가면서 싸우고 만약에 이들이 결국에는 또 베놈 3편의 메인 빌런이었다면 베놈이 이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면 결국엔 또 신비오트 대 신비오트다 보니까 김새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피해서 보는 재미가 적어도 액션에 있어서는 2편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1편보다는 조금 나았다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톰 하디의 감정 연기였습니다. 역시 배우는 배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베놈과 헤어질 때 말고요. 히치하이킹한 차 안에서 단란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념에 젖은 듯한 표정을 에디 브룩이 짓잖아요. 그리고 아들과 또 아빠와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짧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대화의 내용 자체는 구태의연합니다. 허나 톰 하디의 표정이 지난 극 중에서는 1년간이더라고요. 베놈 1, 2, 3편의 타임라인이 1년간 벌어졌던 그 난리통 동안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예측할 수 있게끔 추측할 수 있게끔 연기를 해서 톰 하디가 단순히 이 사람이 상남자, 카리스마, 멋 이런 걸로만 지금과 같은 탑스타의 반열에 오른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시리즈 1, 2편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즐기면서 보실 수 있어요. 왜 즐기면서 볼 수 있냐면 시리즈 자체에 대한 오마주도 있습니다. 예컨대 말 베놈? 베놈 말? 베놈 홀스? 됐을 때
말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공중에 붕 뜬 에디를 베놈이 멀리서부터 끌어당겨서 다시 안장에 앉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영락없는 1편 바이크 질주 장면하고 똑같죠. 이 외에 1, 2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에디와 베놈이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서로를 놀리기도 하고 서로를 추궁하기도 하고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티키타카를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베놈 시리즈 팬들이라면 낄낄대면서 볼 수 있는 장치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웠던 점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하겠으나 이 전개상 구멍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이제 내성이 생겼나 봐요. 얘가 초지일관 1편부터 2편 걸쳐서 3편까지 이건 각본 개발 단계에서도 도저히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없는 구멍들이 연이어 나오는데도 그러려니 하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베놈 시리즈 보는 맛이지 낄낄낄 하면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첸 아주머니가 나오시네. 왜 나오셨지? 그냥 나오셨구나. 뭐 어때? 야 한잔해. 야 에디 전 여친은 뭐하고 산대냐? 그 의사 남편이랑 잘 산대냐? 미셸 윌리엄스 바쁘대? 한번 나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지 왜? 왜? 이왕 막판인 거 뭐 아무나 다 나오라 그래. 뭐 저 토비 맥과이어도 나오라 그래.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좀 해탈했다고 봐야 될까요?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CG가 막 요동치는 장면 보고 토마디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장면, 바이크 묘기 부리는 장면 이런 거 보면서 낄낄대면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좋았던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안드로메다 전개는 이건 너무 철면피 오브 철면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마치 영화 제작진이 스스로 우리 전개상 구멍 많습니다. 이게 우리 시리즈 보는 재미인 거 저희도 알아요. 라는 걸 자인하는 꼴 같아요. 이게 자인할 만한 거리입니까? 부끄러워하고 메꿔나가고 어떻게든 깔끔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찍어도 돈 벌리니까 영화 잘 되니까 너네들 뭐 시리즈 베놈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냥 대충 뭐 댄스씬 하나 집어넣고 말도 안 되지만 베놈이 개구리로도 변했다가 물고기로도 변했다가 이런 거 팬서비스 차원으로 넣어주고 뭔가 코믹스에 대한 존중과 이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큰 그림 이런 건 없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각본 개발할 때 낄낄대면서 나왔던 모든 아이디어를 각본에다가 전부 다 때려 박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구멍이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널빤지 걔는 그냥 있는 놈 없는 놈 다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한 마리만 보낼 이유도 없잖아요.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똥개 새끼들이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고라고 생각해서 한두 마리만 지구로 가는 거 뭐 이해합니다. 근데 나중 가면은 울트라 캡숑 열쇠가 눈앞에 있을 때 베놈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포탈을 또 3개, 4개씩 열잖아요, 널빤지가? 그럼 그때 자기 주변에 있는 똥개 새끼들 많더만 걔네들 그냥 우르르 다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2-3마리밖에 안 가요. 또 근본적으로 제가 앞서도 특수부대 애들은 왜 그동안 1, 2편 기간 동안에는 에디 브룩에게 접근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와서 접근을 하는가 처럼 널빤지 얘도 진즉 에디 브룩을 찾아 나섰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널빤지는 에디 브룩과 베놈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게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야 되는데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와중에 패기 박사, 신비오트의 의중을 알기 위해선 그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약간 비둘기파 입장인 사람. 그 사람의 서사도 되게 뜬금이 없어요. 제가 원작을 안 봐서 이 패기 박사가 어떤 역할을 베놈 세계관, 나아가서 스파이더맨 세계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잘데기 없이 길어요. 길고 별 이유도 모르겠고 뜬금없고 따로 놀고 이 와중에 과학 데이터를 중요시해야 되고 가정과 증명 이거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이과 박사들이 감성에 흔들려가지고 신비오트를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영화에서 그 신비오트들이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방시키는 거예요. 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참 쉬워요. 영화 찍기. 또 마지막으로 제 아무리 극중에서 철거 예정이라지만 51구역 보안이 오물풍선에 뚫린 용산 대통령실보다 개판이에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신비오트들을 그 정도 보안 능력 가지고 철저히 기밀 속에 감춰놨대? 그렇게 쉽게 뚫리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그래 뭐 뚫려야지. 그래야 뭐 위기 상황이 발생할 테니까. 그래 뭐 저거 몰라야지. 그래야 극이 전개가 되니까 오케이.
하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사단이 왜 벌어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스파이더맨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놈도 그렇고 모비우스도 그렇고 마담웹도 그렇고 결국에는 스파이더맨이 중심에 있고 가지치기 돼가지고 형성된 캐릭터인데 스파이더맨과 치고받으면서 나름의 서사를 쌓아가고 그 서사를 통해서 그 캐릭터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규정이 되는데 그 스파이더맨 없이 독자적으로 서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제 아무리 원작 코믹스가 빌런들마다 각기 몇 권씩 있다고는 하지만 스파이더맨을 빼놓고서 서사를 꾸려나가기에는 빈 구멍들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거를 메워나가는 과정에서 편의적인 발상들만 집어넣다 보니 어떻게 떡밥으로 남길까? 어떻게 관객들을 낚을까?라는 대단히 얄팍한 상업적인 궁리만 하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비단 베놈뿐만이 아니라 SSU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베놈은 1편과 2편 빌런이 전부 다 신비오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편에서 특수부대가 나오고 다른 성격의 빌런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결국엔 또 신비오트들이 나와가지고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 빌런 각자만의 매력을 찾을 수가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모비우스도 보시면 빌런은 결국 모비우스랑 같은 능력을 지닌 뱀파이어입니다. 자기 복제된 캐릭터와 싸우는 거예요. 마담 웹도 예지 능력이 주인공과 빌런의 공통된 능력이잖아요. 다 주인공과 같은 능력 지닌 인물이 빌런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뭐 빌런 보는 맛도 없고 싸우는 방식도 대부분 비슷하고 여러모로 밋밋한 작품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하고 있다. 베놈 3편은 그나마 좀 반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왜냐면 베놈 2편이 워낙에 형편없는 각본과 엉성엉성한 연출로 완성된 작품이다 보니 그걸 지들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3편에서는 그나마 좀 스토리를 그럴싸하게 꾸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스토리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흥행한 영화들을 다 빨아다 썼습니다. 기본적인 얼개는 행오버고요. 중간에 맘마미아 찬조 출연하고 마지막 결말 부분은 터미네이터예요. 왜 기본적인 얼개를 행오버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에디가 계속해서 숙취 타령을 하잖아요. 아, 진짜 죽겠다. 술이 왜 이렇게 안 깨냐. 이런 대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라스베가스로 로드트립을 하죠. 돈 따려고 하고 그러다가 사달이 일어나가지고 똥개 새끼들과 신비오트가 일전을 벌이게 되는 건데 일전 벌이기 전까지는 숙취, 라스베가스, 로드트립, 행오버와 맥이 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마마미아 찬조 출연은 뭐 이미 말씀드려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줄거리 요약 때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패기 박사가 똥개한테 죽을 뻔한 리스 이판 가족에게 트럭 타고 달려가가지고 타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 장면의 앵글이랑 대사랑 타이밍이 전부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오마주한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네시스에서 카일리스를 데리러 온 사라 코너가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살고 싶으면 타세요 했을 때의 장면과 똑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맞아도 안 죽는 똥개 설정은 티천에다가 따다온 거고 마지막에 염산으로 죽이는 것도 터미네이터 2는 티천을 용암에 빠뜨려서 죽이잖아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초반에 티천이 나옵니다. 이 티천은 이병헌 배우가 맡았어요. 이병헌 배우가 맡은 티천을 염산으로 녹여서 죽입니다. 죽을 때 주인공의 동료인 터미네이터 혹은 베놈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유사하고 희생하는 과정에서 주인공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주인공은 그 장면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바라보는 방식 또한 대단히 터미네이터랑 유사하죠. 비교적 말끔하게 시리즈의 끝을 맺긴 했습니다만 맺는 방식마저도 최소한의 창의성도 찾을 수가 없어서 참 이 영화는 아니 나아가서 이 시리즈는 변하질 않는구나. 야 이거는 칭찬을 해줘야 되나? 애가 한결같다는 건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극장 밖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쿠키 장면들도 좀 있잖아요. 널빤지가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너네 내가 가만 안 둬. 이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패기 박사와 결합한 스피드 베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캐릭터가 뭔가 활약을 이어나갈 것만 같은 암시를 주죠. 의미값도 없고요. 뭐 기대도 안 되고
여러모로 혀를 끌끌끌 차면서 극장 밖을 나오긴 했는데 1편 봤을 때도 혀를 끌끌끌 찼고요. 2편 봤을 때는 혀를 좀 더 세게 끌끌끌 찼고 3편은 2편보다는 덜하긴 했지만 역시나 혀를 끌끌끌 차면서 나왔어요. 근데 소름이 돋는 건 이 시리즈 전부를 극장에서 관람을 했다는 것. 그리고 늘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 참 신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베놈 라스트 댄스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베놈 라스트 댄스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할 텐데요. 베놈 라스트 댄스에 대한 제 별점은 2.5. 뭔가 부족한데입니다. 아니 너 그렇게 쉽길래 한 1.0 줄 줄 알았더만 왜 많이 주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다 때려다 부수는 블록버스터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낄낄낄 대면서 보니까 애초에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시리즈였고 그 높지 않은 기대치대로 영화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애초에 내가 그런 큰 기대감을 품지 않았는데 낮은 기대감을 만족시켜준 영화에 대해서 내가 막 짜게 평가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부터 이 영화는 그 정도 사이즈의 영화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작진들이 큰 욕심을 안 낸 거죠. 지들이 늘 해왔던 대로 야심 없이 만들었던 거 그대로 만들자. 그럼 돈 벌겠지. 라는 얄팍한 상술이긴 한데 저 또한 그 얄팍한 상술 알면서 속은 느낌이 있으니까 2.5점을 주게 됐습니다. 베놈 라스트 댄스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어떻게 베놈이 변하니 입니다. 봄날은 간다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대사를 차용해서 썼습니다. 베놈은 안 변해요. 리부트가 설령 돼도 안 변할 것 같아요. 더 유치하면 유치해졌지 안 변하는 맛에 보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시리즈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베놈이 변하니 라는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2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그렇게까지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옥 시즌1이 나왔을 때는 왁자지껄한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좀 조용조용하네요. 뭐 그 이유가 따로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41번째 에피소드 베놈 라스트 댄스 였고요. 저는 진행자 롤린스 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